자, 2024년 용의 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드래곤들이 여의주를 얻기 위해 비상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법 여의주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혹시나 법 여의주를 잃어버리셨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통한 법만 콕콕 집어 찾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하나의 법이 태어나기 위해서 데이터는 기본입니다. 소중한 법에 실한 데이터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찾아내자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기적. 와, 법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야,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인사를 좀 드리게 됐네요. 2024년. 자, 이게 누구십니까? 전민기 씨 또 여기서 뵙게 되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전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법의 시즌 원격인 법태랑에서도 또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 방송계 아이, 베이비, 아장아장. 이제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라 함은 어떤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제일 끝자리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법태랑 없어지고 나선 사실은 케이블 보다가 네. 국회 TV 쪽은 이제 건너뛰었거든요. 야, 뒷끝 있네. 네.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채널 예. 복원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저 선호 채널로 지정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빅데이터계의 훈남 전민기 씨가 계신다면 정말 개그계의 훈남은 우리 김길이 씨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노래도 잘해. 이런 스튜디오에서 네. 시작부터 이제 노래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끼가 많으시죠? 아, 그래요? 저 좀 사실은 기가 좀 눌려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들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법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끼쟁입니다. 예. 좀 뭐 두 분이 뭐 짜오신 거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힙합을 참 좋아했던 그렇지. 사람으로서 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멋지다. 와. 예. 랩 제목은 이제 길이와 민기. 길이와 민기. 아주 급조된 것 같은데요. 길이와 민기. 전혀 모르시던 것 같은데. 오, 자.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 네. 요, 길이와 민기. 요, 할 거라고 한 건 다 꾹꾹하고 많은 성격 넌 장난칠 거라면 집에 가서 하셔. 쎄쎄쎄 마껏 하셔. 우리들의 법, 이 무대도 길이 민기 나왔으니 이번엔 빡셔. 여기다 기름 부어 watch out 다 다쳐. Yeah. 뿔뿔뿔. 와, 멋지다. 이름이 이미 라인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길이와 민기. 아, 민기 씨가 그렇게 또 치고 들어갈 줄 몰랐는데. 전 두 마디 했습니다. 두 마디. 그러니까. 예, 본인 이름 얘기했는데 왠지 서로 엄청난 걸 한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거의 초면에 이렇게 랩을 같이 하는 것도 신선하네요. 네. 원래 한번 이렇게 밑바닥을 쳐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가 편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제. 예. 우리들의 법, 이 무대도 길이 민기 나왔으니 이번엔 빡셔. 그나저나 저 세 분은 확실히 주민등록증 잘 챙기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 오려면 신분증 꼭 챙겨 오셔야 되고. 저는 알고 있죠. 아, 그쵸. 민기 씨는 예전에 알고 했었기 있구나. 때문에. 네. 맞아요. 기린님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저는 맞습니다. 다행히도 좀 당황할 뻔하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휴대폰 뒤에 항상 이 신용카드랑 예. 주민등록증을 넣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드렸죠. 네. 그러니까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서 저희도 국회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우리 방송 출입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꼭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간 다른 방송국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예 하고 이렇게 연예인이다. 근데 나 여기도 처음 녹화로 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와, 얄짤없구나. 신분증 주셔야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KBS 공채 출신이니까 예. 굳이 출입증을 딱 이렇게 하는 게 그치. 제가 공채인데 나는. 네, 그래서 저는 무기로 출입증을 안 파고 예. 신인 시절을 한 2년을 버틴 적이 있어요. 아저씨가 열어줄 때까지. 그나 공채인데. 네, 하지만 여기는 얄짤없다고. 공채든 뭐든 상관없어.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는 굳이 갖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이 2021년 그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 7월에는 운전면허증, 2023년 8월에 국가보훈등록증에 이미 적용이 됐고요. 2024년 올해는 가칭 재외국민증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하나 남았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이번에 이 관련법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네, 2023년 12월에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했습니다.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가 된 거죠. 주변에서 보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역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2022년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요. 정부
정부24라는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성인 여부 확인할 때 민간 서류 접수, 증명서 발급이나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이제 신분 확인할 때 모바일로 정부24 안드로이드 앱 보여주면서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뭐 편의점에서 더 이상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 만들려면 이제 정부24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뭘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모바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러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내년 1월부터 그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은 무료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원 서류 발급이나 금융계좌 이 개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기존 시범 그 사업과 똑같다고 합니다. 아, 저희 세대나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편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누가 함부로 위조해서 쓰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정부24 앱이라든지 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QR카드 아시죠? 네. 정보 문의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만들 때는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라든지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요, 벌칙 규정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세요.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예, 저도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오! 이렇게 받았거든요. 와.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볼래요? 그래요? 네, 좀 젊었을 때 하신 것 아니 같은데. 풀메 했을 때 일부러 가서 사진. 그러니까 모바일로 어쨌든 되는 데는 이제 보여주고 확인이 되는 곳은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우리 삶이 스마트해지고 있네요.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 걸맞게 21대 국회에서도 미래를 여는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21대 국회를 수놓았던 수많은 통과법 중에 세간의 화제가 됐고 또 국민적 관심이 컸던 법들을 특급 전문가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그 첫 번째 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가만히 계세요. 줄 더 줘보세요. 줄 더 줘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개들은 호구거든.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애들은 싫은 거를 표현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이제 MG 강아지라고 하거든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학대.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이런 동물들을 챙기는 법이 생겼을 때 결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약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약자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법적인 시스템도 훨씬 더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반려견 가족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조차 사랑한 남자.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설채연 수의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찐 팬입니다, 선생님.
예, 저도 홍시의 아빠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아유, 네. 제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 나왔을 때 그 표정. 그럼 아이브가 나와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해요. 진심이세요? 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수의사 선생님이시자 또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네. 그래서 수레이너다. 나만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의사와 트레이너. 아니 이게 수레이너라는 직업명은 따로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예. 저도 이제 지인이 널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가 만들어라. 너 수레이너라고 해라라고 해서 예. 처음엔 되게 이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가끔 그렇게 불러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이야. 네. 기본적으로 지금 동물병원도 운영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동물병원 원장님에다가 트레이너 그리고 CEO, 스타트업 CEO까지 너무 바쁜 아빠를 두고 있는 우리 수레이너 선생님의 반려견 세상이와 윙크 잘 지내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바쁘고요. 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산책이나 아이들 보는 건 저희 와이프가 또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야, 설채연 수의사의 강아지들이야. 네. 얼마나 잘 지내나 보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네, 그쵸. 막 산책 시간 거의 다 이제 겹치는데 오늘 안 나왔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더 이제 열심히 산책시켜주고 윙크는 사실 좀 아픈 부분이 많은 친구라 지금 얼마 전에도 큰 수술을 해서 좀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세상이와 윙크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십니다만 이제 다 아픈 시절을 보낸 아이들을 직접 또 입양을 하신 거고요. 궁금했던 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 나쁜 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굳이 네. 나쁜 개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은 이런 개지 않을까 뭐 우리가 나쁜 개라고 할 때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쁜 게 많죠. 사람의 기준으로. 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개들은 네, 호구거든요. 말 잘 듣고 안 짖고 네, 말을 잘 듣고를 떠나서 내가 싫은 거 표현 못하는 애들. 그냥 얌전하게 있는. 싫어도 참는 애들. 그냥 뭐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애들은 싫은 거를 표현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이제 MG 강아지라고 하거든요. 솔직한 싫어도 강아지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나쁜 개들이 있죠. 네.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강아지의 어떤 행동이든지 웬만하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사람만큼 워낙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봤을 때도 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행동도 혹시 있습니까? 보신 게 있어요? 많죠.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이나 과학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땐 이 이유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모르는 거 엄청 많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 저 같은 막 머리를 만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네.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내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강아지들도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괜히 그런 거에 다 의미 부여해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강아지들은 아마 그런 걸 보면 말로 할 수 있으면 야, 그런 거 아닌데 너 왜 그러냐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실은 한 4년째 이제 그 홍씨라고 이제 반려견을 함께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대충 그 녀석의 표정이 보일 때도 있어요. 밥을 줄 때가 됐거나 산책 갈 때가 되거나 하면 이제 표정이 진짜 변하는 게 보여요. 이젠 아빠로서.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참 쉽진 않습니다. 자, 정말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그런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통과된 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주제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 국회가 응답한 법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게 2022년이에요. 무려 31년 만에 개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무려 1,500만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요, 법은 정말 너무 뒤떨어져 있었어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요, 동물 학대 행위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맹견 사육과 허가, 그리고 동물 사육 포기에 대한 조치, 반려동물 영업제도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부터요, 비윤리적인 사육 행태, 그리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전부 개정안 통과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좀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막 강의도 많이 다니고 네. 방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 법 제도 이게 바뀌어야지 그 다음 것들이 차근차근히 변하면서 문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가에서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동물 보호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데 정말 큰 의미를 두게 되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해가면서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통 뭐 법적 분쟁 같은 게 있어야 사실 법의 효력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그 3년 실형을 받는 학대 견주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법 개정이 가진 그런 나름의 위력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죠. 뭐 물론 아직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동물 학대법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전과가 돼버리게 된 거죠. 뭐 벌금이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근데 아직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은 수의학 같은 경우에는 법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이게 맞은 건지 다친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이 법이 잘 적용이 되려면 더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개정 전후로 어쨌든 좋아진 점, 달라진 점을 실제로 체감하시는 게 있나요? 하나 딱 느껴지는 거는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했거든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해서 제 반려견이 된 친구인데 예전에만 해도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번식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못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면 물건이잖아요.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과태료 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 물건들은 못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근데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뜬 장에 아픈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러면 이제 동물 학대로 돼서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체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전히 정말 좀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법을 제대로 알고 짚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의 거짓 혹은 진실. 자, 주요 핵심 내용 몇 가지를 팩트 체크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점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료나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동물 학대다. 이건 학대죠. 그래요? 아 근데 근데 학대요. 굉장히 큰 대야에다가 예. 많이 주고 가면은 일종의 자율배식처럼 그냥 한 번에 몽땅 주고 네, 알아서 그것도- 나눠 먹어라. 얘기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린님, 제가 기린님 밥 챙겨주는데 일주일씩 나눠 먹으세요 이러고 대야에다가 밥 한 솥 주고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법적까지 가면은 그래도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주는 것보다는 또 낫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네.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입니다. 어?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학대.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학대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게 또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까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고의로 죽을 이제. 수도 있는 상황이냐.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가 네. 또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물 학대 행위를 일단 나열은 해두고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의 우리들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고의로 물이나 사료 같은 걸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동물 학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생명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이런 것도 당연히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학대라는 것에는 정말 많은 행동 양식이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근데 만약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동물학대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라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학대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또 법인이나 법인 대표자의 종업원 등이 이제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법인도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 관련된 형량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동물학대에 대한 어이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았고, 뭐 양평 집단 계약살 사건도 그렇고요, 뭐 군산 푸들 사건 같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었는데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네. 뭔가 화풀이를 하거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동물복지나 동물보호법이 생기면 또 어떤 분들은 아 무슨 사람도 힘든데 개들한테 그렇게 뭐 동물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 이러는데 사실 이런 동물보호법은 꼭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이런 동물들을 챙기는 법이 생겼을 때 결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약자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 약자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법적인 시스템도 훨씬 더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난 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큰 사건들도 있지만은 묶어서 키운다거나 좀 좁은 곳에 가둬서 키운다거나 뭐 아니면 산책을 좀 과하게 많이 시킨다거나 아, 이런 것들도 좀 학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묶어서 키우는 건 우리나라에 아직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잖아요. 묶어서 키우는 애들 중에서 집에서 사는 애들보다 행복한 애들도 있어요. 열심히 놀다 보니까 묶여있을 때는 그냥 잠만 자면 돼요. 네. 그리고 좁은 공간에 있지만 하루에 2-3번씩 나와서 놀게 되면 난 내 방 좁아도 난 내 방에서 쉬면 돼. 이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학대로 지금 규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상 산책 안 하면 동물 학대예요. 거기도 그래요. 네, 독일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리작용을 해소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하루에 2번은 나가서 이 배뇨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동물 학대를 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책임감이 또 뒤따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또 빅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물 학대를 한다. 그러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뭐 징역형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내려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법으로 반려동물 법이 있는데요.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하나로 2,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그러니까 해외 법에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아동 학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가해자와의 격리잖아요. 그죠? 동물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3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법인 이제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반려 문화의 잘못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공장처럼 만들어내서요. 쉽게 진열해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산 다음에 물건이니까 질리면 쉽게 버리게 되죠. 현재는 동물 학대범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다른 동물을 사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된 건가요? 네. 이게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앞서 황당하죠. 이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을 동물 학대범에게도 넣지 못한 걸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그 개인, 학대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때 기본권이 뭐냐면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일종의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건데 적어도 법하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다.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한계가 계속 존재하는 거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21대 국회가 응답한 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대한 거짓 올 진실. 자, 두 번째는 소형견은 절대 맹견이 아니다. 야, 이거 일단 저희가 OX를 답해야 되는데 네. 아, 소형견은 절대 맹견이 아니다. 맹자가 한자로 전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왠지 용맹하다의 맹을 쓸 것 같은데 예. 작다고 해서 용맹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용맹보다는 좀 매서운 느낌으로 매서운. 가야죠. 싸나운. 네. 근데 저도요, 제가 변호사 시험 볼 때 생각해 보면은요, 객관식 고를 때 절대 들어있으면은 사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공부까지 안 가고 수능 때도 그래. 수능 때도 절대 들어가면 이거. 절대 들어가면은 사실 오답일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야, 맞아요. 문제 접근법이 아예 다르네요. 냉철했죠, 냉철했죠. 예, 그래서 X. X. 네, X죠. 예. 실제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네.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요? 네. 비율로 보자고 하면 대형견들이 훨씬 더 공격성을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시추나 뭐 그래, 포메라니아, 포메나 뭐 이런 말티즈 이런. 치아 이런 친구들이 맹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위압감이나 이런 걸 못 느껴. 못 느낄 뿐이지 그 기본적인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봤을 땐 소형견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는 내가 너무 작잖아요. 내가 걸어 다니는데 뭐 약간 코끼리 숲이나 기린 숲을 지나다닌다라고 하면 좀 많이 불안할 거고요. 무서울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 불안함을 그냥 속으로 삭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불안함을 네, 이제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도 있죠. 네. 오지 마, 나 세이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 물론 저 키 190인 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일 수 있는데 아, 우리 소형견들이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사람들이 다 코끼리만 해 보일 테니까. 그럼 얘가 이제 맹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네. 원래 맹견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핏불이나 불테리어. 네네네. 예. 딱 봐도 맹견. 예.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법적으로 맹견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테리어라고 얘기하셨는데 맹견에 들어간 건 그냥 불테리어가 아니에요. 아, 또 다른. 스테파드셔 불테리어라고 아예 다른 종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뭐 핏불 같은 경우는 맹견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도사견, 로트와일러, 뭐 그리고 스테퍼드셔 테리어 종들이 생소하네요, 네, 진짜. 주로 맹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 개정되면서 이 법적인 맹견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네. 이제 기질 평가를 통해서 맹견이 될 수도 있죠. 기질 평가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이 맹견 기질평가제가 올해 2024년부터 전 견종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형 견이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기질평가 후에 맹견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평가는 수의사나 훈련사 등으로 이제 전문 한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요. 평가 절차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에 걸쳐서 건강 상태라든지 선천적 습성, 소유자 통제 능력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양한 상황에서 개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들을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농식품부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문을 좀 구해야 네, 되니까. 아,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왔는데요. 네. 네, 바빠서 많이 참여는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기지평가에서 이제 맹견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자를 좀 붙여보면 어때요? 불시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은. 네. 뭐 그러면 조금 예. 덜 무서워 보일 것 같긴 해요. 왜 불을 붙여요, 근데? 고양이는 이제 약간- 호를 붙이죠. 호랑이라고 고양이들은 혼양이라고 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고양이 귀엽다. 수의사들이 얘 혼양이라고 하면 이제 좀 진료 볼 때 아, 조금 싸납다. 네, 겁이 많아서 싸납게 하는 친구들을 이제 혼양이. 또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해요. 네, 불시추. 불치즈. 불퀴즈. 괜찮네. 예, 느낌이 좀 빡 오잖아요. 아, 이 친구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과연 기질 평가는 또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중간에 교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질 평가 자체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는 공격성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공격성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예. 네. 그날 무슨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거지 항상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두세 시간 가지고 이걸 안다? 좀 네, 애매하다고 좀 생각했어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미국의 위험한 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처음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보호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면 너 이런 벌금을 받게 될 거고 얘는 위험한 개가 될 거야. 그러면 위험한 개가 되면 또 의무사항이 훨씬 더 많아져요. 아, 견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 입마개 착용하고 뭐 세금을 더 내야 된다거나 보험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사고를 치면 아주 위험한 개. 아주 위험한 개가 되면 진짜 보호자와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서 이 사람은 관리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압수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와의 상황을 통해서 얘는 안락사가 필요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돼서 기회를 많이 주고 거기에 따른 의무도 되게 커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좀 보면은 맹견이다 아니다를 좀 알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쉽게? 사실 저는 맹견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이제 동물에게 집중된 단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맹견은 관리 부실견이에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고들을 보면요, 대부분 보호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요. 조그만 장에 갇혀 살던 아이가 장이 다 녹슬어서 뚫려서 뛰쳐나와서 다른 개와 그 개의 보호자를 문 사건, 이런 것도 사실 관리 부실인 거고요. 어떤 애들은 그냥 마당에 키우는데 문 잠깐 열린 사이에 튀어나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관리 부실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 부실견을 떠나서 맹견이라고 본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실제로 이 무는 걸 보였다. 그 무는 것도 송곳니가 피부를 뚫을 정도로 들어간다. 네. 바이팅 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때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구멍이 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내 새끼는 안 물어요. 해서 괜히 목줄 안 하고 진짜 소형견이라고 다녔다고 사고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이게 다 관리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사고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법적인 기준이 좀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임 변호사께서 자,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꼭 지켜야 될 의무사항과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따르게 되는 처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맹견이 3개월 이상 됐으면요, 외출할 때 입마개, 목줄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정된 곳과 공공장소는 출입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을 입양을 하시게 되면은요, 보호자는 매번 이 3시간 온라인 의무 교육 수강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조치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또 사육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이 제도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호자는 동물 등록해 두시고 체인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중성화 마친 뒤에 사육 허가 받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미 기르고 있었던 보호자라도요,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팩트 체크 가볼까요? 네,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이 21대 국회가 응답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대한 거짓 올 진실. 자, 세 번째는 동물 판매법은 신고제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판매법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신고는 그냥 내가 내는 거고 자진납세 이렇게 아닌데? 허가? 정답. 신고제가 아닙니다.
허가제입니다. 오, 김기리 씨 정답이에요. 아 정말요? 아, 허가제를. 대본은 못 쫓아가는데 정답을 맞춰버렸네요. 괜찮아요. 정답만 맞추면 되지. 이게 그러니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말이군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는 제가 키울게요. 네. 이렇게 신고만 하는 거고 허가는 허락을 구한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동물 판매업뿐만 아니라요. 생산업이라던가 수입업, 동물 장묘업 등은 이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요. 동물 전시업이라던가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은 등록제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 또한 어떤 동물 유기 방지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의미는 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결국에 신고제는 나 할 거야 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 안에 규칙이 없잖아요. 근데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거 허가 받으려면 이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허가해 줄 거야. 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허가만 받아놓고 허가의 그 기준대로 안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도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 너무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언젠간 없어져야 된다. 동물 판매. 판매가요? 네. 뭐 제가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녀봤거든요. 저는 수의사다 보니까 소농장도 가보고 돼지농장도 가보고 양계장도 가보고 하는데 개농장이 가장 열악해요. 그 번식장, 불법 번식장이 가장 열악한 게 그 이유가 소, 돼지, 닭은 키워서 팔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 펫샵에 있는 강아지들은 어때요? 키워서 파는 게 아니고 아기 때 하기 때문에 하긴 애기 때 그 칸막이마다에 그냥 들어가서 네, 있는 제일 열악해요. 그럼 선생님은 지나가다 펫샵을 보시면은 엄청 힘드시겠어요. 저는 못 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네. 마트만 가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아직까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뭐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큰 틀에서 맹견 부분 또 학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 제도적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바뀌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이 아직 사회에 있지만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기다려주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OX로 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임재 변호사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법률 강의할 때요. 아이들한테 가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동물을 해치는 것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으면요. 사실 어른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다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거의 99%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바라보면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한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인식의 변화잖아요.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더 빨리, 더 많이 찾아와서 동물도 사람도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처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걸 막는 쪽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법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점들이 잘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좋았고요. 동물등록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뭐 강제로 이 호구조사처럼이라도 좀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등록 방법이 우선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침습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몇몇 시나 이런 데서는 동물 등록을 하면 뭐 1년 정도 강아지들 보험 지원을 해준다거나 막 이런 것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약간 이런 혜택이 좀 더 많아지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내장형인 거죠? 네, 맞아요. 집 같은 걸 이렇게. 우리 홍 씨도 있어요. 하셨어요. 신분증처럼 이거 있고 네.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내장형으로 당연히 했지만 우리 아이 몸에 뭔가 넣는다라는 게 안전하다고 해도 조금은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안전하다라고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비침습적으로 뭐 지문이나 이런 것처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설채연 우리 수레이너 모시고 정말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계획 또 1000만이 넘는 반려인들에게 새해 맞이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아, 네. 뭐 짧은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고요. 제가 하는 일이 동물만 행복하고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동물과 사람이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히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목표고 또 계획이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말 앞장서서 해 나가주시길 또 댕댕이 아빠로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채연 수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을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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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포즈로 법을 읽어드리는군요. 귀엽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귀엽게. 자, 그나저나 요즘에 이 성형 중에서도 뭐 미용 성형은 정말 흔한 일이 됐잖아요. 네. 이제 뭐 수술이라고도 안 하지. 리터치 정도. 왜 이게- 이렇게 잘하세요, MC님? 예? 저도 뭐 리터칭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어디 터치 어디 하셨어요? 터치? 많이들 아시죠? 저 쌍꺼풀 했잖아요. 아, 정말요? 찝었어요. 네, 찝었어요. 너무 이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는데 예, 저는 그냥 매몰법. 찝었습니다. 저는 여기 매부리코 느낌 살짝 좀 다듬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염 좀 제모 좀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쩐지 코 그리고- 너무 예쁘세요. 아, 운동하다 여기가 살짝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치료지. 그렇죠. 그러네요. 아팠대잖아. 아, 그건 치료죠. 그건 치료인 거죠. 우리 기린님은요? 아, 저는 혹시 한 대가 있어 보이나요? 자,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또 잘 보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아니 잘 의외로 보죠. 코가 뭉툭하니 저건 한 코는 아니야. 이거는 한 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무코라서. 어. 저는 이제 보톡스. 아, 이쪽에? 네. 아, 사실은 치과에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를 악물고 자니까 더 이상 하면 치열에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건 치료죠. 그렇지. 이것도 치료죠. 이거 치료죠? 이것도 치료예요. 합당한 난 것도 치료야. 판단하네. 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다 경험을 그렇죠. 해본. 네, 네. 자, 하지만 성형과 시술 또 수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간혹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또한 성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야, 나 보여? 아니, 내 자기 맞아? 아니, 이거 미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붕대를 칭칭 많이 아파? 죽을 만큼 아파. 그래도 내가 예뻐지기만 한다면 난 다 참을 수 있어. 자,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당연히 아프시겠죠. 이 아픈 만큼 더 예뻐지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겠지.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길이 간호사, 그거 말 좀 가려서 해요. 말을 가리는 게 심나 이 뚫린 입이 함부로 나오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무슨 뭐 말을 가린다고 자꾸 그렇게. 자기야, 이상해. 할배 간호사 목소리가 나. 지금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예뻐지기만 하면은 전 다 참을 수 있어요. 뭐 좀 참는다고 그러면 엉덩이를 내밀라고 그냥 주사 넣는다고 이제. 자자. 이 일주일 후면 퇴원이니까 그때까지 잘합시다. 선생님, 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어디 봅시다. 일단 잽시다. 쨘다고? 갑자기요? 이 코에서 거즈가 나왔어. 이 크기가 이게 엄청나구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야, 내 코 어떡해.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그 성형외과 의사를 내가 당장 찾아가야 되겠다. 전화부터 해보자. 띠디디디. 여보세요. 그거 좀 생긴 원장. 예, 원장 선생 바꿔줘. 이봐요. 지금 내 안에 코에서 거지가 나왔어요. 거지요? 제가 이래봬도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없긴 내가 빼냈는데 이거 나이롱이야. 나이롱이라고 저거 지금 분명히 나이롱이야. 아이고, 길이 간호사 목소리 거기서 왜 나오죠? 그 길이는 이 길이가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딱 기다려.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내가. 법의 심판이 있을지언이다. 아멘.
야, 저 간호사였던 거예요?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대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진짜 그겁니다. 굉장히 슬프고 어이없는 사건. 네, 네. 어쨌든 성형외과에 그 큰맘 먹고 갔는데 코에 거지가 들어있는 채로 이제 봉합이 된 거죠. 봉합이 되고 네. 나중에 이비인후과에 이제 그 기리 선생님을 찾아간 거고 네. 예, 남편이 이제 전민기 성형외과 의사를 좀 찾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전 팀장님께서 네. 사실관계를 좀 따져주시죠. 그러니까 A씨가 2016년 7월에 B씨가 운영하는 한 성형외과위원회에서 쌍꺼풀 수술, 그리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직후에 코 통증과 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증상이 지속되니까 수술한 지 약 10일 뒤에 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코 속에서 제거가 되지 않은 거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이 늦었지만 잘 빼냈으면은 그나마 좀 잘 된 일 아닐까요? 그걸로 이제 끝났으면 다행인데 비중격이라고 이제 비강 좌우 나누는 칸막이가 있거든요. 네. 그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이비인후과에서 갑계 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2017년 4월경에는 코 변형이 와서 다른 성형외과에서 이 코 변형 고정술 등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무후각증 상태가 이어지니까 성형외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의료 사고인 것 같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노동률 상실률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때 1심 법원에서는요, 노동률 상실률을 15%로 봤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요, 이 노동률 상실률을 1심에서는 15%로 봤지만 2심에서는 3%로 보아서 대폭 그 액수가 낮아졌어요. 2심에서는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야, 2천만 원이 줄었네. 야 노동 능력 상실률 차이가 너무 큰데 예. 이게 뭐죠? 이게 산재 신청하면 장애가 인정될 때 1급에서 14급까지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노동 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장애 급수가 높으면 노동 능력 상실률도 크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1심하고 2심 배상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중격 농양 제거에 재수술까지 다시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판결일 것 같은데요. 일단 1심에서는요, 거지가 들어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지를 넣어놓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방문한 이비인후과에서 농양 같은 것이 차이는 것 같이 의심이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권했음에도 피해자가 1차 그냥 의료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의 그런 과실로 보아서요, 책임을 60%로 의사 쪽을 제한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는 15%를 인정을 해줬던 거고요. 이해가 너무 되는 대목인데 왜 2심은 이 장애율을 3%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식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하느냐의 차이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직업 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 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다른 평가 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3%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브라이드. 맥드라이브만 들어봤지. 그죠? 그 평가 기준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보니까 이게 이 1936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라는 교수가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넘는, 어찌 보면 현 시점과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빼고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피해자 A씨 입장에서는 이 맥브라이드가 더 간절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2심이 확정이 된 거죠. 액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승소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성형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리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뭐 괜히 의료 사고라고 하면은 막 겁부터 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상황은 좀 달라졌나요? 네,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은요, 미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성형 수술의 경우에도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급 계약 좀 말이 어렵잖아요. 건물 공사 계약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나 조건들이 딱 마련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형이 애초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그 계약 조건을 다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쌍꺼풀을 했는데 나는 좀 더 눈이 커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 뭐 이런 경우, 특정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 소송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구지법에 그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낸 케이스거든요. 예. 하안검이 그 눈 밑에 생기는 지방샘? 그렇지. 저도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거. 네. 고민하고 계시군요. 예, 어쨌든 하안검 수술을 이미 한 차례 받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성형외과를 찾아서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주름이 더 생겼다라고 하면서 재수술을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형외과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송을 냈죠. 예. 결과는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과실은 없지만 200만 원은 배상해라.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없다. 그리고 적절하게 치료를 한 거는 맞지만 수술을 통해서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고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어쨌든 성형에 관련된 사연이지만 실은 뭐 어떤 질병이든지 의사의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사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리기리. 네, 기리기리 김기리.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에서 거즈가 나올 정도의 의료행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수술비를 물어내야 한다. 오, 자, 이렇게 한마디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기리기리가. 네네. 맞습니까, 임 변호사? 네네네네, 맞습니다. 김기리 씨 얘기라고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분석했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민기 씨 그리고 김기리 씨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들의 법 진행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전민기 씨는? 저는 호흡이 법태랑보다 여기가 더 잘 맞는 것 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네요. 빠르시네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예. 빨랐어요. 그분들 연락도 안 합니다.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김기리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과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잘 섞일 수 있을까 잠깐 걱정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하다 보니까는 잘 이제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저 같은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고 그럼요. 같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참 잘 어울리고 필요한 역할이구나. 네, 본인 스스로에게 그럼 오늘 100점 만점 가운데 네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친구네, 본인 스스로에게. 결국 법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질 때 이전의 통계나 지금의 통계 분석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전민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쪽 부분은 이제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리님은 뭐든 다 잘하니까 제가 뭐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프리패스인가요? 자, 우리들의 법 좀 새롭게 진행이 됐죠. 모바일 주민등록증부터 동물보호법, 또 의료사고 등 꼭 알아둬야 할 생활 밀착형 법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해요.